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랑이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구운몽 고전 소설인데요. 여러분들 구운몽이란 작품 한번 읽어본 적 있나요? 자, 이 구운몽이란 작품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창작한 고전 소설입니다. 이 사람은 당쟁 싸움에 휘말려서 세 번이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유배 생활 때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구운몽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제목 구운몽은요, 9명의 인물이 그 다음에 구름같이 덧없는 인생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운몽이란 작품은 사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굉장히 책이 많아요.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 작품에서는 전문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구운몽, 꿈으로 들어가는 인몽 장면과 그다음에 살짝의 꿈 이야기 끝부분, 꿈 이야기와 그다음에 다시 꿈에서 깨어나는 강몽 부분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업 전에는 작품을 읽어오셔야지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목의 의미부터 가겠습니다. 구운몽의 구는 바로 아홉구입니다. 이 9명의 인물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인공인 성진과 그다음 팔선녀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구름 운자인데요. 이 구름 운자는 구름은요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처 없이 바람에 따라 흘러 흘러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덧없는 인생을 의미할 때 구름을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꿈몽자는 말 그대로 꿈 또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명의 사람이 이 꿈을 통해서 덧없는 인생을 알게 되는 깨닫는 이야기다. 라는 게 바로 구운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작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작가 서포 김만중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다 문인이고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여 대제학에까지 이르렀으나 당진 휘말려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배지에서 만든 작품이 바로 구운몽이죠. 그때 탄생한 작품이 구운몽이다. 어머니에 대한 효가 굉장히 지극했던 인물입니다. 자, 불교, 도교. 그래서 이제 불교, 도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구운몽이라는 이 작품에 불교와 도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시남정기도 굉장히 유명한 그 고전 작품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숙종 때 장희빈과 인현왕후 알죠? 그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게 사시남정기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성진은요, 여기 이제 승려인데요. 성진이의 꿈속 인물이 양소유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고 젊은 승려고요. 육관대사가 중히 여기는 제자입니다. 팔선예를 만나고 나서 세속의 부귀영화를 흠모했다가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를 태어나죠. 이 인간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꿈 이야기입니다. 자, 꿈에서 깬 뒤 불도에 정진하여 극락세계로 갑니다. 극락세계로 간다는 거는 해피엔딩이죠.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팔선녀는요, 형산을 다스리는 선녀, 즉 위부인이 형산을 다스리는데요. 이 위부인을 모시는 8명의 선녀들입니다. 성진의 마음을 어지럽힌 벌로 이들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 양소유의 처와 첩이 됩니다. 꿈에서 깬 뒤 불도에 귀의하여 성진과 함께 극락세계로 가는 인물들입니다. 자, 마지막 인물, 등장인물이죠. 육관대사입니다. 성진의 스승이고요. 서역 천추국, 즉 인도에서 온 스님으로 중국 연화봉에서 불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하룻밤 꿈을 통해 성진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고 성진이 큰 깨달음을 얻자 그에게 연화도량을 맡긴 뒤 서천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이 육관대사는요 굉장히 도술이 뛰어났겠죠. 그래서 하룻밤 꿈을 통해서 성진이에게 뭘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글의 구성을 먼저 배운 다음에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꿈을 꾸기 전에는요, 계율을 어깁니다. 불교에서 어기면 안 되는 계율을 어겨요. 그래서 승려 성진이가 팔선녀를 만나 세속의 부귀영화 마음을 끌리자 그것을 알아챈 육관대사가 성진이 인간 세계로 추방하는 벌을 내리는데요. 사실 인간 세계로 추방을 내리는 게 바로 꿈입니다. 우린 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어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꿈에서 이야기는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린 양소유죠. 양소유는 성진입니다. 꿈속 인물이 이제 이름이 양소유죠. 그래서 이 양소유, 성진은요, 양소유로 환생해서 함께 팔선녀 차례들 만나서 인연을 맺고요. 그다음 승상이 됩니다. 본인이 원했던 부귀영화 잘 누리게 되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양소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허망감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허망감을 느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생 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깬 뒤에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죠.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을 성진의 대중을 교화하는 데 힘쓰다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작품 정리하기 전에 바로 교과서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몽입니다. 작품 들어가 볼게요. 자, 꿈꾸기 전이죠. 자, 당나라는요.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형산 연화봉은요. 바로 공간적 배경인데요. 이 공간적 배경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형산연화봉은요, 선녀 위부인이 다스리는 곳이고 용왕이 와서 설법을 듣는 곳입니다. 이 말인 즉슨 현실 공간이지만 환상적으로 묘사돼서 성진의 삶과 양수의 삶 중에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것이 현실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육관대사. 자,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대사가 제자 성진에게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드리러 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위부인의 시녀들 팔선녀가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이때 성진은 이제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전소설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요소는 작품에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으로 나가 맞이하였다. 성진이 상자하에 앉으며 진찬을 갖추며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흘리게 하는 광약이니 불가에서 크게 경계한다. 이 말인 즉슨 뭐예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율을입니다. 계율.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한지 내 어찌 모르리오만 알고 있어. 하지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 그 미친 술, 약과 다르니까 어이, 먹어봐. 이렇게 했더니 성진이 용왕의 지성에 권하니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술을 석 잔이나 마십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계율을 어겨버립니다.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합을 향하여 돌아오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비현실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 바람을 타고 연합봉 돌아오는 거 비현실적 요소죠. 비현실적입니다. 자,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요 화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을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렇게 신기한 향에서 물이 나는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의복을 정지한 듯 물을 따라 올라가니 와, 인물 등장했네요. 팔선녀가 석교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공손히 제배하며 말하였다. 여보사리여, 빈승은 연하도랑 육한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 같은 길을 함께 할 수 있으니 남녀 유별하다 뜻이죠.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며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팔산녀가 담례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신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간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은 예기의 내칙 중 한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리에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우리가 먼저 왔거든. 네가 돌아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에 달마 돈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는 육간도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자, 여러분 달마 돈자는요. 여러분들 이제 할머니 집이나 옛날 어른들 그 집에 보면은 이 커다란 그 눈이 부리부리 하신 승려분의 사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먹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종이인데 붙여놔요. 이 달마라는 인물은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도술에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집에 붙여놓는 이유는 역병, 그다음 뭐 귀신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붙여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달마존자 이렇게 갈리프 타고 바다 건넜는데 넌 아무것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죠.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으려는 듯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려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 손을 들어서 괄호 열어볼게요. 자, 복사꽃꽂이를 하나를 꺾어 살점이 앞에 던지니, 오, 그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하얗대.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이고 비현실적이죠.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면 그냥 나뭇가지 꺾고 환경을 훼손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성진이는 도수를 부렸네요. 자, 팔선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선녀가 성진이가 만들어준 명주를 받아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들 사이에는 인연이 맺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일부러 인연을 맺으려고 준 것도 아니야. 길값으로 만들어 준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잖아요. 결혼할 때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반지 주고받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그냥 성진이가 준 명주가 이를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 뒤에 일에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진이 돌아보면 찬현이 한번 웃고 내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때요.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내용도 전부 다 어떻다? 그렇죠. 비현실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거. 성진이 석교에서 오랫동안 팔선이어 가는 것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잊지 못했네요, 팔선녀를. 자, 바야흐로 성진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뭐라 합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해서 떠나는 것을 만련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술을 마신 일 그리고 팔선녀 언어로 희롱했죠 서로. 자, 이런 것들을 승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스승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죠. 그래, 물러가 쉬어라. 과연 스승님은 그 성진이가 잘못한 것을 모를까요? 알 것 같은데. 자, 하여 성진이가 선방에 돌아와 날이 이미 저물어 어두워졌대요.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잘못 황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매, 공자와 맹자, 즉 공자와 맹자 글은 뭘 의미합니까? 유학을 의미하죠. 승려인 성진이는 유학이 아니라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유학을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고대 중국 태평시대에 이룩했던 요 임금과 순 임금인데 우리 이 요순 임금은요. 그때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한마디로 굉장히 어질고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인물들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임금을 섬겨서 자 여기 중요하죠.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선 정승이 된대요. 출장 입상입니다. 그래서 출장 입상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자, 옥대를 찬다라는 말은, 자,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찬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관료가 되겠다는 거죠. 옷걸에 조회를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어떻게 공명의 후세에 들이우는 거, 입신양면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장부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들은요, 승려인 성진이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세속적인 삶, 유교의 이상이고요.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상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연주뿐이니 그 도가 높고 아름다워 정막하기 심하도다라고 하면서 불교의 법문이 정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한탄합니다. 사실 지금 승려가 이렇게 자신의 공부하는 불교에 대해서 적막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서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다. 이미 계속 팔선녀를 생각하고 있네요. 성진이 이제 큰일 나겠다. 이렇게 승려가 여인을 생각하고 세속 욕망에 집착하면 안 되죠.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인데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이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 어떤 거예요? 그렇죠. 세속적 출세와 부귀 욕망에 대한 것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듯 잘못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에 해롭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연이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성지의 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운몽이라는 책을 전체 다 보면 어디가 꿈의 시작이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설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니까 소설 이제 성지의 꿈이 시작되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과서 170쪽에 성진이가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비교해보면 아, 이때 꿈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릅니다.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도다.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니 육간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자 등촉을 낱같이 켜고 성진이를 꾸짖기를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섬돌 아래 내려가 꿇어 앉으며 대답하기를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사온데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스승님이 말을 합니다. 자, 중해 공부에는 3가지 행실이 있는데 몸, 말씀, 뜻이에요. 자, 뭘 잘못했어요? 성진이는 첫 번째 용궁에 가서 술을 마셨죠. 2번째 석교에서 팔선녀와 언어로 수작하고 꽃가지 얹어 희롱하고 그랬죠. 3번째는 뭐예요? 미색을 사랑해서 부귀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모두 무너뜨려서 혼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략된 부분 줄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략된 부분 줄거리가 이제 성진이가 스승에게 호혼이 나서요.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가서 인간 세계로 추방당합니다. 사실 이 인간 세계는 다 꿈이죠. 우린 다 알죠? 자, 이때 중국 해남도 수주 땅에 양소유라는 인물. 자, 이 양소유가 누구다? 바로 성진입니다. 자,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데 반란을 편찬하는 등 나라의 공세에 벼슬에 오르죠. 이게 뭐야? 자기가 원했던 입신양명 다 하네? 그렇죠. 입신양명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황제의 동생이 난양공주를 비한다 8년. 이 8년 누구예요? 그렇죠. 팔선녀입니다. 그 인연이 있네요, 이들이. 자, 그래서 인연을 만나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려요. 본인이 원했던 부귀영화. 하지만 마음껏 누리고 나니까 어느 날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뭐예요? 인생 무상이 되겠죠?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죠. 자, 소유가요.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우디브 미천한 선비 이거 양소유거든요. 양소유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대사를 치고 있어요. 자,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를 벼슬이 없는 가난한 선비를 우리는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라고 합니다. 성천자, 덕이 높은 천자, 임금님의 은혜를 얻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이 수견으로, 그러니까 전생이 맺었던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한다면 죽는다는 거죠. 죽고 나서 각각 돌아가면 천재 떳떳한 일이다. 하지만 자, 우리가 돌아간 뒤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매우
세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보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길 여기는 옛날에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양승상의 부귀 풍요와 여러 낭자들의 오경 형태는 이제 어디 갔느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부귀 영화가 영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소유가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곳에는 100년이 지나면은 무성하던 곳이 어떻게 변해요? 그렇죠. 집터만 남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뭘 얘기한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 요거 유도, 선도, 불도, 선도가요, 도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상적 배경이 요렇게 유도, 선도, 불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도, 선도, 도교죠, 도교. 자, 그래서 불도가 있다. 잠시만요. 도교 글씨가 이상해서. 도교가 되겠습니다. 도교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신선, 선녀, 그 다음에 옥황상제, 용왕 이러한 용어들은 다 도교 사상에서 왔어요. 가장 높은 이를 삼교라고 부르겠대요. 자, 유도는 생전의 사업가 신후,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얘기하죠.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기가 얻은 자가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시황, 한무제, 현조 황제가 전부 다 자신들이 불로불사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막 계속 살기 위해서 뭔가를 찾잖아요. 근데 결국엔 자기들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밑줄 그어볼게요. 매양포단위에서 참선하는 모습 이건 성진으로 살았을 때 기억이죠. 자, 이를 통해서 이 대사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성지가 양술과 동일이님을 환기시키고요. 두 번째, 양수의 삶이 성진의 꿈임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이 현실이고 어떤 삶이 꿈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 불과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술보살께 예를 다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어나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요. 자, 모든 낭자들이 전생이 다 근본 있는 사람들이야. 왜 팔선녀였잖아요. 그 8명 부인 다. 그러면서 세소인연을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했대요. 상공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청청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께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오. 우리 자매 파리는 팔선녀죠. 마땅히 규중에서 분향 예불하며 성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그러면 상공이 이번에 가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마다 큰 돌을 얻으시리니 득도한 뒤에 부디 우리를 먼저 제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승상이 몹시 기뻐하자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괴사라. 과연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들과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겠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요. 지금 인생 무상을 느낀 양소유가 불교에 귀의할 것을 결심합니다. 자,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고 하는데 후려 맞대 던지는 소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이렇게 했어요. 알고 봤더니 한 호승인데요. 괄호 열어보자. 얘들 이 호승이 누굴까 여러분들? 다들 눈치챘나요? 그쵸? 육관대사죠? 자, 눈썹이 짙고 눈이 맑고 괴이했대. 자, 지금 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한다는 말 자체가 양소유가 지금 스승님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간대사를 만나지만 양소유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께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태사가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사분의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하나 알려줄 말은요. 그 고전소설에서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굉장히 다 달라요. 잘 보세요. 자, 승상, 여기서 이 승상은 누구야? 그렇죠. 얘 양소유예요. 양소유고요. 여기서 사냐 사람은 누굴 얘기해요? 그렇죠. 육관대자. 아까
그 호승이죠. 호승도 같은 말입니다. 호승도 육간대사고요. 대승상 누굴 얘기해? 그렇죠. 양소유를 말합니다. 태사가 이 태사 누구예요? 그렇지. 대승상 양소유 같은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인인 줄 알고 이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이인의 뜻은요.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 즉 누구를 육간대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명이요. 여러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4번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요가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을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을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 했대요. 문득 깨달아 능타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달 토번을 정벌할 때 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꿈의 동정용궁 잔치, 동정용궁 어디서 많이 들었었다, 그쵸? 잔치에 참석한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꿈속의 꿈, 몽중몽인데요. 이 꿈속의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그렇죠. 양소유의 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르되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 이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누구야? 그렇지, 양소유가 동정용궁을 보러 갔다가 만난 일. 자, 10년을 같이 살았다. 자, 10년을 같이 살았던 건 누구예요? 성진이죠. 양소유가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못하니 이 양장원은 양승상, 양소유를 말하는 명칭이죠. 종명하다 하였는가 이랬더니 승상이 망연자실하며 말하기를 자, 소유는 본디 자기죠. 5, 6세 이전에 부모의 슬하에서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이 있었으니 동구를 연날에 사신으로 가고 토벌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든. 언제 내가 10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성진의 꿈 내용이 요약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말인 즉슨 이것은 뭐다? 그렇죠. 양소유의 일대기죠. 양소의 일대기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앞에 꿈속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는데 이걸 통해서 양수희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는 걸 알 수 있겠죠.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에서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소유라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을 잡고 있던 석장을 탕탕 돌랑가 두 번 두드렸더니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어떻게 뒤덮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대요.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취문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지릅니다. 4번은 어찌하여 올바른 길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수를 써서 희롱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승상이 말을 다 마치니까 구름이 걷혔어요. 근데 노승 없어지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낭자도 거기 없었대요.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 그런데 자기는 어때? 여기서 자기는 몸이 작은 암자 포단 위에 앉아 있는데 향로의 불은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을 비추고 있었더라. 자, 드디어 양소유가 성진으로 돌아옵니다. 즉 꿈에서 깼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제 양소의 모든 일생이 펼쳐졌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스승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는 달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는 것,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죠. 깊은 밤에 새벽, 이제 새벽이 지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아침, 자, 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성진이가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진입니다. 양소유 아닙니다. 자,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 성진이니까요.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가 같이 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사의 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의 책망을 듣고 풍도옥, 지옥이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대. 얘들아, 양가의 아들 누구예요? 양소유가 되었었죠.
그리고 장원급제와 한림학사 한 후에 출장, 입상, 공명, 신퇴했죠. 그래서 공을 세워서 어떻게 이름을 떨치고 별세에서 물러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꿈속에서. 두 공주와 여섯 낭자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제 안 나오면 섭섭하다. 팔선녀죠. 자, 그래서 더불어 즐기던 게 어떻게? 다 하룻밤 꿈이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룻밤 꿈.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룻밤 꿈. 자,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종학이 다 험한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합니다. 즉 꿈을 통해 성진이 깨달은 건 뭐다?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에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로 성진아 인간의 부귀영화를 보니 과연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이게 성진이가 꿈의 내용이 스승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죠? 스승님은 다 알고 있어. 자, 성진이 머리를 조아려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니 사부에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내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여기서 중요한 거. 이는 꿈과 세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하였도다. 어허허 중요하네. 스승님은요. 그럼 네가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자, 네가 꿈과 세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성진이가. 이거는 스승님의 생각에 다르다는 거죠. 스승님은 뭐야? 꿈과 세상은 같아. 네가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아직 꿈에서 깨지 못했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 얘기가 나와. 옛날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다시 장주가 되었다. 이게 장주의 꿈이라고 우리가 장자에 나오는 호접지몽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 어느 날 장자, 즉 장주라는 인물이요. 그냥 내가 잠을 자다가 근심 없이 나비가 되어서 즐겁게 날아다니는 막 날아다녔어. 여기서 꽃 구경하고 저기서 꽃 구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고 다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즉 나는 다시 나비가 되는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이 말인즉슨 내가 나비인지 내 나비가 나인지 알 수 없다. 꿈과 현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봐봐. 자,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이 분별하지 못한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즉, 현실과 꿈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니까 헛된 욕망 채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과 꿈의 구분 무의미하다. 삶도 꿈과 같아. 집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이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으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 대사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 있을 테니 기다리래요. 새로 들어올 제자 누굴까? 스승님은 모르는 게 없네요. 아직 들어오질 않았는데 새로 들어올 제자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문지기 도인이 들어와 아래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 시녀 팔선녀 오호 그럼 새로 들어올 제자가 팔선녀가 되나요? 또 와서 사부를 뵙기를 청하나이다. 대사가 들어오라 하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아가 합장 고두하며 사례기를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상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자의 자비심을 얻어 어떻다고요? 옳지 하룻밤 꿈을 꾸고 크게 깨달았다. 자, 이 하룻밤 꿈이 뭐예요? 그렇죠. 팔선녀도 성진이와 같은 꿈을 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으니 사부는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여선대의 뜻은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으니
큰 역량과 큰 발언이 없으면 쉽게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해라. 불교의 뜻은 깊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을까? 너네 알아서 해봐. 라고 했더니 어떡합니까? 팔선녀가요, 물러나서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를 꺼내서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즉, 연지분과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세속의 삶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다 끊어내고 불문에 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랍니까?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인이 이렇듯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다 하여 대사가 법제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의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에 꽃이 비같이 내렸다.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죠. 자, 뒷부분 줄거리 보고 마무리할게요. 깨달음을 얻은 성진 육간대선 뒤를 연화도량 설법한 대중 교화했고요.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간다. 오, 이것도 행복한 결말이죠. 행복한 결말은 고전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내용 끝이 났네요. 그래서 결말에 성진과 팔선녀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함께 극락세계로 간다. 행복한 결말이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운몽 이제 갈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전 소설이죠. 장편 소설이고 몽자류, 꿈 이야기가 들어가면 다 몽자류 소설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환상적이죠. 비현실적 요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간은 중국 당나라 때고 이 공간이 중요한데요. 현실은 이제 중국 남한 형산 연화봉인데 이 형산 연화봉 누가 다스린다고? 선녀 위부인이 다스린 곳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 꿈속은 진짜 실제 당나라 수도인 장안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꿈이 더 현실 같죠, 여러분? 자,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고요. 자, 연화봉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돼서 겪는 다양한 일과 깨달음입니다. 꿈을 통해 부귀 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주제가 되겠죠. 특징 첫 번째, 꿈과 현실을 오고 가는 환몽 구조. 두 번째,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 사대부 입신양명, 그쵸? 그 성진이가 팔선녀를 만나고 나서 이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막 집착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고전소설의 특징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구운몽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 고전소설의 인물은 항상 제자가인이나 영웅적 기질을 지닌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제자 가인이 뭐예요?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난 인물들이죠. 자, 구운몽도 마찬가지죠. 성진도 양수에도 둘 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 전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건 전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으로 사건을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성진과 양수도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현대소설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요즘에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현실적 요소나 우연적 사건으로 전개가 되면 시청자들에게 많이 욕을 먹죠. 우리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배경은요, 우리나라나 중국을 배경을 하고 있고, 역시, 여기 구운몽도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와 결말,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 결말 같은 경우에는 고전소설의 특징이 항상 무슨 결말일까요? 맞습니다. 항상 권성징악적 주제 또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운몽에서는 권선징악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주인공이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동일한 결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권선징악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주인공이 결국에는 뭐 깨달음 얻고 행복한 결말이네요. 구성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주인공의 일생에 따라 일대기적 구성을 보이고요. 구운몽 역시 자, 환몽 구종 액자식 구성이죠. 그리고 양수의 삶은 일대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진이 꿈꾸기 전의 공간. 자, 이 공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현실적, 환상적 공간이죠. 즉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뭐야? 성진의 삶과 양수의 삶 중에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현실인지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처음 시작부터 중요하게 얘기했었습니다. 별표. 아홉 구름의 꿈, 즉 9명의 인물, 성진과 팔선녀 또는 양수의 8아내가 되겠고요. 덧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게 구름운입니다. 꿈몽자는 꿈 또는 꿈 같은 이야기. 자,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9사람의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꿈을 통해 깨닫는 이야기라는 거. 요렇게 그 제목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교과서 173쪽에
어,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업 끝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학습활동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용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학습활동 보셔야 됩니다. 1번 이 소설의 서사 구조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다 함께 보자. 연화봉, 동정호, 그 다음 석교 갔다가 연화봉 돌아오죠. 꿈속에서는 저승에 갔다가 양승상 집이죠. 자, 꿈을 깬 후에는 연화봉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말들을 참고하여 짝과 질문하여 답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가는 누가 말하는 거야? 가, 이 까까머리 누구예요? 승려죠, 승려. 그렇죠. 성진입니다. 육관대사 아니에요. 점자나 성진이고요. 밑에 관모를 쓰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양소유가 되겠죠. 자, 가는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나서 한 말이죠.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매, 유학을 공부하고 공매의 후세에 들이우는 거 뭐예요? 입신양면해서 내가 하는 이렇게 이름을 드높이는 게 대장부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불교의 법은 높으나 어떻게 정막하게 그지없다라고 불교에 대해서도 회의감, 한탄을 하죠. 이게 바로 성진이었고 나는 뭐예요?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을 미천한 선비로 이거 누구예요? 양수이자 부귀공명 다 누린 후에 부인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에서 나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승려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꿈속에서는 양수이가 되어서 마음껏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죽기 마련인데 그런 부귀공명 다 무엇인가?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라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꿈에서 깬 성진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꿈에서 깬 성진을 한 말이 보면 인간 부귀와 남녀의 정욕 다 허무한 일이다. 자,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 아마 삶도 꿈과 같다. 결국에는 인생 무상이다. 집착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7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업이 빨라요. 호흡이 좀 빠른 편인데 이게 여러분들 긴장 늦추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의미도 있고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만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3번에 보면 삼국유사에 실린 그 조신설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 읽고 꿈의 기능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신설화, 조신의 설화니까 조신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입니다.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흠모해서 낙산산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대요.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호인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 조신이 관음보살에게 자기 소원 왜 안 들어줬냐 원망하면서 날이 저무도 슬피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네모박스. 자, 김은혜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던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 고백을 했대요.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을 5 두었대요.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이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닌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에 15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대요. 또 10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하러 다니다 개개에 물려 들어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각기 아이들을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집니다. 비극적 결말이네요. 호련이 꿈에서 깨니, 아, 꿈에서 깼다. 인몽과 광몽이죠. 희미한 등불이 아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던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에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참회했대요. 자,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깨달음. 자, 그리고 나서 큰아들이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대. 조씨는 돌미륵에서 가까운 자를 모시고 자신을 털어 정토사란 지를 적고 수행했대요. 이게 뭐냐면 사찰 연기설화입니다. 사찰 연기설화는 사찰이 만들어진 그거에 대한 배경적 설화인데요. 사찰 연기설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찰이 만들어졌을 땐 이러이러한 전설이 이러이러한 설화가 전해져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봐서 작품 정리 한번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신설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보고 넘어가자. 갈래는 설화, 환몽설화고요. 사찰 연기설화입니다. 전설이죠. 애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이 덧없음을 알려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 그래서
꿈의 역할이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운몽과 비교해보자. 자, 꿈꾸기 전에 성진이가 바랬던 건 부귀 공명을 누리는 거고, 조신이 바라던 일은 태수 기문의 딸과 혼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소희가 꿈속에서 겪은 건 과거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여덟 부인을 만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럼 조신이 겪은 것은 뭡니까? 기문의 딸과 혼인하여 40여 년을 살았지만 점점 가난해져 극심한 고통 끝에 결국 헤어진다. 형제가 깨달은 것, 부귀영화의 허무함, 조신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세속적 욕망에 대한 허무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두 작품의 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둘 다 똑같죠, 여러분. 자, 꿈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해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필기는 요거 하나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내용은 그냥 풀이라고 보고 같이 읽어보자. 자, 사람은 누구나 한 번만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볼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즉, 꿈은 어떻다?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해보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감상의 뜰 하고 우리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75쪽 펴주세요. 자, 감상의 뜰입니다, 여러분. 자, 감상의 뜰로 넘어와서 제가 감상의 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운몽은요, 조선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창작한 무슨 소설, 고전 소설, 어머니 위에 지었다고 하죠. 김만중은 당쟁에 휘말려 평생 세 번의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두 번째 유배지에서 구운몽을 지었대요. 자,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수라는 인물이 되어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크게 출산을 부귀공명 출장 입상을 하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뒤 그것이 험한 것을 깨닫는 구운몽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몽중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인몽이라 하고 나오는 것을 강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환몽 구조라고 하고요.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몽자류 소설이라 하고 또 꿈 부분의 액자 내부에 해당하고 현실 부분의 액자 외부에 해당한다 하여 액자식 구성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구운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운몽의 전체 줄거리와 주인공들의 특징, 이야기, 그리고 이 구운몽 속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는 고전 소설과 구운몽의 특징, 그리고 구운몽의 이제 의미, 제목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이 구운몽의 제목 의미 뭐라고 했어요? 9사람이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꿈을 통해 깨닫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구운몽 이야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2학년 2학기 첫 중간고사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